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여성이고 현재 과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 인생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 인생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을 다 겪어보았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어라 일만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번에 겪은 일에 비하면 지난 일들은 다 약과인 것 같네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같이 물류 관련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나 은퇴할 나이도 훌쩍 넘었고 할 만큼 했으니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아들 부부에게 사업체를 통으로 맡기게 되었죠. 물론 평생 모든 것을 바친 회사였기에 아들 부부에게 주면서도 약간은 아깝다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원래 세상의 이치라는 게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면 언젠가는 아래 사람에게 물려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아들 부부에게 모든 것을 전수하고 여유를 찾기 위해서 서울에 살던 집을 정리한 후 귀농을 했던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귀농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소소하게 동네 사람이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과일을 팔았어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했기에 나름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인터넷 판매를 제안하더라고요. 어머니, 판매하시는 과일들 인터넷 판매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인터넷 판매? 아이, 나는 늙어서 관리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그리고 이 나이에 동네에서만 소일거리로 팔면 됐지. 무슨 욕심이 있다고 인터넷 판매까지 해. 에이, 이 좋은 과일들을 동네에서만 팔기에는 아깝죠. 저희 부부 곧 결혼하니까 앞으로 관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 기사님께 물건만 전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처음에 인터넷 판매는 부담스러워서 한사코 거절을 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내심 아까웠는지 자꾸만 인터넷 판매를 하자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저도 못 이기는 척 인터넷에 과일들을 올려놓고 팔아보았죠. 그런데 이게 나름 꽤 잘 팔리더라고요. 게다가 상품성이 좋다면서 홈쇼핑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며느리 친구 중에 홈쇼핑 MD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희 집 과일을 먹어보고 맛과 품질이 좋다며 상품 기획을 하게 된 거였죠. 덕분에 이름 있는 홈쇼핑 회사에도 가보고 방송에서 제 과일들을 몇 번이나 판매도 했었어요. 그래서인지 과일을 팔아서 수익을 꽤 쏠쏠하게 벌 수 있었고요. 원래 식물 가꾸는 것과 열매 키우는 걸 좋아하는 꿈이 농부였던 남편 덕분에 성공적인 귀농이 되었어요. 물론 며느리를 잘 만난 덕분도 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사실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귀농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된 아들 부부도 함께 내려와 살게 되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단순히 노년기를 여유롭게 보내려고 강화도에 집을 지어 놓고 산 건데 아들 부부가 뜬금없이 본인들도 함께 내려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부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면서 크게 반대를 했어요. 아니, 아직 젊은이들이 무슨 강화도까지 내려와 살겠다고 해. 요즘 시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딨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은 예정대로 서울에 신혼집 얻어 알콩달콩 살아. 소윤이랑 이미 얘기 다 끝났어요.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 거예요. 아니, 강화도에서 서울까지 매일 출퇴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무리 소윤이가 좋다고 했어도 그렇지. 시부모를 모시고 살라는 게 말이 되니? 애지중지 딸 키워서 보내주신 사돈께 죄송해서라도 안 돼. 아이, 두 분이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저희는 강화도로 내려와 살 테니까 말리지 마세요. 저희 부부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들 부부는 끝까지 저희를 모시고 살 거라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결혼을 한 후 고집대로 저희가 있는 강화도에 내려와 같이 살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며느리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들은 본인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지만 며느리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시부모잖아요. 가끔씩 봐도 힘든데 매일같이 얼굴 맞대며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게다가 신혼 때 둘이 깨볶으면서 알콩달콩 살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시부모가 한 집에 있으니 며느리가 이리저리 눈치만 볼 게 뻔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딸처럼 아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희 며느리는 참 착하고 예뻤죠. 예쁘장하게 생겨서 평소 애교도 많은 편이었고 보기와는 다르게 싹싹하고 착실한 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일하는 능력도 좋은 편이었어요. 사실 며느리는 결혼 전에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되면서 아들이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이었어요. 처음에 며느리는 이런 식으로 회사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끝까지 설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저희 부부가 물려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관련 업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며느리를 스카우트했다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 부부는 걱정이 참 많았죠. 그러나 멀리서 지켜보니 며느리는 여러 방면으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더라고요. 게다가 둘 다 워낙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다 보니 성과도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두 사람에게 회사를 맡기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남편도 두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회사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도 꼼꼼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회사 일이 정말 바빠서 정신이 없을 텐데도 전혀 힘든 티를 내지 않고 직접 집안의 대소사를 꼼꼼히 챙겼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 하나는 참 잘 들였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시할아버지 제사 다음 주 토요일 맞죠? 어디 보자. 달력 보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 하마터면 까먹을 뻔했는데. 고맙다, 우리 며느리. 에이, 저도 이제 이 집 식구인데 집안의 큰일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어머니 올해 시할아버지 제사 준비는 제가 할게요. 아예 아니야. 회사 일도 바쁠 텐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소윤이는 신경 안 써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이 집안 며느리인데 이런 일에 나서서 챙겨야죠. 저는 이렇게 집안 대소사를 며느리가 나서서 기억해주고 챙겨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회사 일을 하면서도 시할아버지 제사를 직접 나서서 챙기더군요. 저는 항상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며느리가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예뻤던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시댁 일을 하나하나 챙기는 며느리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며느리가 시댁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 저는 최대한 신경 쓰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라고 했었죠. 그런데 착한 며느리는 쉬는 날에도 항상 제 옆에 붙어서 농사일까지 도와주더라고요. 게다가 인터넷 판매일까지 하나하나 챙겨주면서 한시도 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좋은 것들이 생기면 먼저 챙겨줬고 사돈께도 매년 최상품으로만 골라서 과일들을 보내드리곤 했죠. 그런데 아들 부부가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함께 과수원에 나가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심장 쪽을 붙잡고는 정신을 잃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응급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남편이 쓰러진 이유는 급성 심근경색 때문이었죠. 그래도 곧장 신고를 했고 최대한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졌기에 저는 금방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수술도 진행했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은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갑자기 남편을 떠나보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얘기하면서 주말에 낚시나 가자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심경이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농사일을 못 나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며느리가 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 대신 농사일을 맡아서 해주었어요. 사실 쉬면서도 주문이 들어온 게 꽤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휴가까지 내고 맡아서 처리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한동안은 눈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더니 몇 주를 눈물로 보내니까 어느 순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하면 할수록 함께 살고 있는 아들 부부도 같이 힘들어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힘을 내보기로 했죠. 그렇게 마음속에서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는 정말 죽어라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잡생각을 잊기 위해서 시간만 남으면 계속 농사일을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남편을 보낸 지 딱 1년이 되던 날이 돌아왔어요. 저희는 집에서 남편 제사를 지내기로 했고 아들 부부는 회사에 처리할 일이 많으니 잠시 나갔다가 제사 시간에 맞추어서 돌아오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막상 저녁이 되고 제사상이 다 차려졌는데도 이상하게 아들 부부는 연락도 없고 올 생각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늦는 건가 싶어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도 계속해서 불통이었죠. 그 와중에 제사 시간은 다 되었고 결국 저는 혼자서 남편 첫 기일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 지나도 두 사람은 집에 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날은 다 큰 성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 그냥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하며 지나갔는데 이쯤 되니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라도 해봐야 하나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님 첫 기일에 저희가 참석을 해야 했는데. 너희들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왜 전화도 안 되고 집에 오지를 않아? 안 그래도 오늘 저녁까지 안 오면 내 경찰에 신고할 참이었다. 어머니, 사실은 아버님 제삿날에 저희가 강화도로 내려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재민 씨가 지금 의식이 없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뭐,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재민이가 의식 없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니. 너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지금 했던 말 다 거짓말이지? 어머니, 정말이에요. 재민 씨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아들의 소식을 전하며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서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제삿날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애가 사고가 나서 의식이 없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병원 이름을 듣고 곧장 택시를 불러 달려가게 되었어요. 병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아들만은 데리고 가지 말아달라고 문제없이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면서 간절히 빌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병원에 도착해서 아들 상태를 보니까 꽤 심각하더라고요. 아들은 사고 후 며느리의 친척 어른이 의사로 근무하는 병원에 실려가서 누워 있었죠. 도착하자마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은 현재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아들이 식물인간 상태라는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리고 링거를 맞고 겨우 깨어났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없는 채로 며느리를 붙잡은 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그게요. 재민 씨가 늦은 시간에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사고가 났어요. 그럼 네가 옆에서 좀 깨워줬었어야지. 보조석에 앉아서 뭐 했어?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그날 피곤함이 밀려와서 보조석에 앉아 자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재민 씨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틀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다. 네가 뭐가 죄송하냐. 많이 피곤하면 그냥 회사에서 자고 오라고 할 것을. 제사는 나 혼자 지내도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날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며느리가 갑자기 어느 정도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바로 자택 치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차피 식물인간 상태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깰지 안 깰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의미 없이 누워 있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러나 저는 반대를 했어요. 병원에 있어야지 치료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옆에 서 있던 며느리의 친척 어르신도 저를 설득하고자 했어요. 아유, 어머니,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면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호흡이 끊기지 않도록 연명기구 달아주는 것밖에 없어서 오히려 가족들이 있는 자택 치료가 좋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자가 의식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예, 식물인간 상태는 병원에서 연명치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자택 치료를 많이들 하세요. 결국 저는 며느리의 친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택 치료에 동의를 했어요. 당연히 저는 아들 몫까지 책임져야 하는 바쁜 며느리가 고생을 하게 될까봐 직접 병간호를 맡겠다고 했죠. 그러나 며느리는 의식도 없는 성인 남성을 간병하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낮에는 간병인을 쓰고 저녁에는 본인이 직접 간호를 맡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들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며느리 가족이 추천해준 간병인도 함께 따라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 아들 옆에 꼭 붙어서 간병을 했어요. 처음에는 간병인도 중간중간 쉬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병간호를 도와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간병인은 며느리의 요청이 있었던 건지 웬만해서는 아들 옆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잠깐씩 아들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 들어가려고 시도를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한 집에 있는데 대체 왜 아들을 못 보게 하는 건지 답답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며느리가 왔을 때 잠깐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더 있었어요. 아들이 의식이 없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며느리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항상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질부터 냈죠. 저는 갑자기 변한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순간에 아들이 저렇게 되니 속상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모른 척 넘어갔어요. 그렇게 아들이 집에 온 지 약 2주가 지나고 제 생일이 다가오던 날이었죠. 갑자기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용돈과 비행기표를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니? 갑자기 비행기표랑 돈을 왜 줘? 재민 씨가 저렇게 의식 없이 누워있으니 아무래도 칠순잔치는 못 해드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친구분들이랑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아이고, 얘,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칠순잔치는 무슨. 여행도 됐다.
그냥 환불 받아라. 재민이가 저렇게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여행을 가겠니? 다른 날도 아니고 칠순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잠시 여행 다녀오신다고 해서 그 안에 재민 씨한테 다른 문제 생기지 않아요. 예전에 온천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예매해 놨어요. 그러니까 친구분들이랑 꼭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되돌려준 용돈과 비행기표를 다시 제 손에 쥐어주었죠. 결국 저는 며느리의 등살에 못 이겨 친구들과 일주일 정도 일본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들 걱정이 되어서 아침이라도 먹고 가자는 친구들의 권유도 만류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람 2명이 제 집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이,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열고 나오세요? 남의 집이라니요. 저희 여기 3일 전에 이사 온 사람들인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제 집인데. 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제 집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집 안에서 계약서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보여주면서 본인이 일주일 전에 계약하고 3일 전에 이사를 온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저도 모르는 도장이 그곳에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뿐만이 아니라 제 소유의 땅까지 함께 매매 계약이 되어 있었죠. 두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혹시 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젊은 여자분이셨어요. 예쁘장하게 생겼고 안경도 쓰고 계셨고요. 집을 계약했다던 사람들은 계약자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제 집과 땅을 팔아치운 사람은 바로 며느리인 것 같았죠. 어쩐지 한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다가 갑자기 여행도 보내주고 잘해준다 싶더라고요. 상황을 보니 며느리는 제가 여행을 갔을 때 그 안에 재산을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곧장 회사로 찾아가 사장실로 쳐들어갔어요. 아들이 식물인간이 된 후로부터 며느리가 임시로 사장 노릇을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회사로 찾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아주 천연덕스럽게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흥분 가라앉히고 일단 여기 좀 앉으세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네가 뭔데 내 땅이랑 내 집을 마음대로 파는 거야? 이거 다시 원상복구 시켜놔? 일단 진정하고 앉으세요. 어머니가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바뀌는 건 없어요. 너, 내 아들은 어떻게 했어? 당장 내 아들 어디 있는지 얘기 안 해? 저는 당장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얘기하라면서 사장실을 뒤엎으며 방방 뛰었죠. 그리고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순식간에 표정을 싹 바꾸더니 이상한 소리를 내뱉는 거예요. 이젠 당신 혼자니까 까불지 마. 어차피 당신 도와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걸? 뭐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너 내가 당장 고소할 거야. 돈 있어? 지금 재산 한 푼 없는 거지잖아. 변호사 살 돈도 없으면서 무슨 돈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건데? 당신 아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앞으로 평생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내가 당신 아들은 책임진다는 걸 고맙게 여기라고. 집이랑 땅은 당신 아들 평생 간호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며느리는 본인 할 말은 다 끝났다면서 당장 사장실에서 나가라고 했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버티면서 악에 받친 목소리로
집과 땅, 아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자초한 일이라고 하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원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며느리의 요청에 억지로 저를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젊은 남자 두 명이 와서 끌어내니까 제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경비원에 의해 내팽개치듯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과 땅도 문제이지만 며느리의 손에 모든 재산이 넘어가게 되었으니 저희 아들도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든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내 며느리를 박살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회사 밖으로 나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 대체 내 명의로 된 집과 땅을 어떻게 팔아 넘겼는지 분명 누군가와 함께 이런 짓을 벌였을 것 같았어요. 제가 예전에 유언장을 써둔 게 있었거든요. 내가 죽게 되면 모든 건 아들에게 증여된다고 공증까지 받아놨고요. 이걸 가지고 아무래도 며느리가 장난질을 한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같이 살고 있던 제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으니 당연히 며느리도 집에서 나와야 했을 테고 그렇기에 일찌감치 집을 구해 이사를 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아들은 그 집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일단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주차장 주변에 몰래 숨어 있다가 며느리 차가 밖으로 나올 때쯤 택시를 잡아 타고 뒤쫓아갔죠. 혹시나 놓치기라도 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큰 도로 옆에 회사가 있다 보니 택시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었고 별 문제 없이 뒤쫓아갈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회사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집을 얻은 듯 보였죠. 며느리가 들어간 곳은 일부가 통창으로 되어 있는 전원주택이었고 대문과 울타리는 세우는 중인 듯 보였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울타리가 세워진 곳에 몰래 쭈그려 앉아 지켜보게 되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주차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방에서 누군가가 거실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혹시 며느리가 다른 남자라도 만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며느리를 보고 해맑은 웃음을 지은 채 밖으로 나오는 남자는 제 아들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식 없이 누워있던 제 아들은 며느리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눈 후에 정상인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놓고 뭐가 즐거운지 박장대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곧장 집 안으로 쳐들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따져 묻고 싶었어요. 그러나 식물인간이라던 아들이 단 며칠 만에 멀쩡한 모습으로 일어나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반가움보다 소름이 더 끼쳤죠. 그리고 사고가 나서 며칠 만에 깼다고 해도 저를 찾지 않고 새로 구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모습 또한 수상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괜히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번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집에서 멀쩡하게 지내는 모습만 보고 바로 뒤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아는 사설 탐정에게 두 사람의 뒷조사를 의뢰하고자 전화를 걸었죠. 이 사람은 경찰로 수십 년을 보내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사설 탐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안면을 트고 있었고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서도 종종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그럼요. 사모님도 건강 괜찮으시죠? 제가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요즘 의뢰가 많아서 그럴 정신이 없네요. 일이 바쁘면 좋죠. 다음에 시간 되시면 식사 같이 해요. 예. 그런데 사모님, 아침 일찍부터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의뢰를 할 게 있어서요. 최대한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예? 사모님이 의뢰하실 게 뭐가 있다고? 제 아들이랑 며느리 뒷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설 탐정에게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고 두 사람의 뒷조사를 부탁했어요. 사설 탐정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더군요. 많이 당황했는지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하다가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고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두 사람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낼 수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몸도 고생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의뢰를 받은 사설 탐정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병원에서 식물인간 진단을 받은 것인지도 확인을 했죠. 저는 알고 있는 대로 다 털어놓았고 사설 탐정은 빨리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설 탐정이 여기저기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알아보고 다니는 동안 저는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야 했죠.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아들은 이번 일에 연루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설 탐정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설 탐정은 저에게 조사가 다 끝났다면서 잠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 구해놓은 숙소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사설 탐정을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랜만에 이렇게 뵙네요. 의뢰하신 대로 아드님이랑 며느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저희 아들도 이번 일에 연관이 있던가요? 예,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식물인간 진단받은 병원에 가서 몰래 알아봤더니 아드님이 식물인간인 척을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식물인간으로 진단한 의사는 며느님께 일정 금액을 받고 이 일에 동조를 한 것 같고요. 설마 했는데 정말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며느님이 집과 땅을 어떻게 처분했는지도 알아보았는데 아무래도 서류 조작을 한 것 같아요. 도장은 회사 주변에 있는 곳에서 몰래 만들어서 계약서에 사용한 것 같고요. 관련 자료 여기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해요. 그렇게 사설 탐정은 저에게 알아본 것들을 건네주고 갔고, 저는 그것들을 확인해 본 후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실 아들도 이 문제에 함께 연루가 되어 있다 보니 엄마로서 그냥 덮고 넘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그냥 모른 척 덮고 가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이었고 두 사람이 마땅히 죗값을 받고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으니 제가 묻고 넘어간다고 해도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사설 탐정을 통해 알아본 것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자 경찰들은 본격적으로 아들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집과 땅을 판매한 정황은 물론 친척 의사를 통해 식물인간인 것처럼 꾸민 것들을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아들 부부는 이번 일로 인해 경찰서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사설 탐정이 알아봐준 대로 며느리는 의사로 있는 친척 어른에게 돈을 주고 그런 짓을 시킨 것이 맞았고 서류 조작을 통해 제 집과 땅을 판매해 돈을 챙긴 것이 밝혀졌죠. 최소한 두 사람이 본인들이 한 짓을 후회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찾아간 저를 보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식을 신고하는 게 말이 돼?
아무리 내 배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머니가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가족끼리는 고소해도 처벌 안 받아요. 어차피 저희 둘 조사만 받고 풀려나게 될 거라고요. 너무도 당당하게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앞에서 조사를 하고 계시던 형사님도 아들 부부가 내뱉는 말에 황당했나 봐요.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두 사람이 지은 죄는 친족 간 특례 적용이 안 되어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을 했으면 어머니께 용서부터 구해야죠. 어찌되었건 부모 재산을 함부로 팔아치운 건데 아무리 부모 재산이 욕심이 나도 그렇지. 이런 짓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가족 간에는 처벌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가족끼리는 고소 안 된다고 하던데. 두 사람은 친족 상돌에 적용 안 됩니다. 형사님의 말씀에 두 사람은 순식간에 얼굴이 어두워졌고 급기야 고소 취하 좀 해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처벌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 편히 조사를 받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마음이 급해졌던 거겠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냥 재산 좀 일찍 받고 싶어서 그랬어. 사실 내가 빚이 좀 많아. 그동안 재산 믿고 돈을 좀 생각 없이 썼거든. 그래서 빚이 많아졌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엄마, 용서 좀 해줘. 아들인데 용서해 줄 거지? 하나뿐인 아들이 옥에 갇히는 거 엄마도 싫잖아. 그러니까 고소 취하해 주라. 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두 손 모아 빌 테니까 고소 취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너희 둘은 죗값 반드시 받아야 해. 어떻게 부모를 상대로 이런 사기를 쳐? 두 사람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고 한 후 그대로 경찰서를 나와버렸죠. 이번 일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부부를 모시기 위해 강화도에 들어왔던 것이 아닌 재산을 싹싹 긁어 모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왔던 것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짓을 하게 된 이유는 아들놈이 말했던 대로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회사 자금까지 끌어다가 사치를 부리는데 돈을 펑펑 썼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다녔던 거였죠. 저는 평생 명품을 가져본 적이 없기에 얘네들이 입고 들고 신고 다니는 게 명품인 줄도 몰랐네요. 그리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안 먹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지애미한테는 분식이나 사주면서 지들은 매 끼마다 1인당 20만 원씩 하는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가지고 있던 재산이 모두 아내인 제 손에 들어오자 한 푼이라도 더 건지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이번 일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과 땅을 팔게 된 돈과 저 몰래 가지고 간 통장에서 인출한 돈은 다시 토해내야만 했죠. 이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면서 두 사람은 회사도 나와야 했어요. 또 며느리를 도와서 돈을 챙기고 아들이 식물인간이라고 진단을 한 의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 의사가 며느리의 친정 쪽 친척이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며느리 친정 쪽 식구들 사이는 갈라져 악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부부는 순간의 욕심 때문에 누구보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아들은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며느리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집과 땅을 팔아서 매매한 신혼집도 얼마 살지 못하고 나와야 했어요. 그로 인해 지금 두 사람은 좁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 부부가 운영했던 회사는 언제까지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서 전문 경영인을 찾아 넘겨주게 되었죠. 처음에는 경험도 있으니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할까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이제 다 늙어서 얼마 앉아있지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방안으로
전문 경영인을 찾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 부부와 여전히 인연을 끊은 채 살고 있죠. 물론 두 사람은 죗값을 치르고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했어요. 특히 며느리는 사돈까지 데리고 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앞으로 쥐 죽은 듯이 살겠다고 했지만 저는 딱 잘라서 거절을 하게 되었죠. 아들 부부가 가족이기는 하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민 사람들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 사람 손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물려주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다시 수정하였는데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놓았어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변호사에게 일을 맡겼더니 두 사람은 유언장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이후 아들 부부는 한 번 더 저를 찾아왔죠. 엄마, 유언장에 정말로 재산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적었어? 설마 아니지? 그렇게 적었어. 내 재산이 두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런 일을 겪었다 해도 재민 씨가 유일한 자식인데 유언장 내용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3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조금만 떼어주세요. 네?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유언장 내용 조금도 바꿀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두 사람은 그렇게 큰 사고를 쳐놓고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유언장 내용 바꿀 생각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두 사람을 내쫓았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완전히 재산을 포기한 것인지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욕심의 대가는 참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족도 내치고 이런 엄청난 짓을 한 두 사람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욕심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려고요. 제 삶에 만족하면서 소소하게 살다 보면 앞으로 남은 제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들 부부도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욕심 없이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저의 부족한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